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제3차 세계전 발발의 징조. 2.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3. 유럽을 뒤집어 놓을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주한 폴란드 대사의 발언이 폴란드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기술 이전을 제안한 것은 매력적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폴란드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빠르게 공급하자 유럽 지역에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무기 개발 및 생산을 뒷전시하자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 역시 러시아를 향해 탱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라베이츠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국 군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든 종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며 탱크는 창고에 두지 말고 그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키이우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문제를 무기한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다른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 공급에 소극적인 독일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군사 지원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등 여러 나라 또한 러시아의 침략으로 직면하게 된 군비 확장 및 무기 공급 문제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보면서 방산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 또한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진출을 대서특필하며 앞으로 생산할 KF-2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2040년 이전까지 유럽 국가 내에서 차세대 전투기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한국이 후발주자로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차세대 국산 KF-21 전투기가 이들 국가들의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개발하게 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와는 달리 도입국에서 운용하는데 제한이 없을 것이며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저렴하여 운용 비용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기존 확보한 다양한 미사일 기술이 KF-21 전투기 사업 덕분에 항공, 무장 개발까지 추진되면서 공대공,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방사 미사일까지 전투기에 장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소수 국가만 개발하는 첨단 무장들이 KF-21 전투기 덕분에 자체 개발되면서 수출 경쟁에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와 협력해 각자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 초반인 지금 불안한 사업 추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40년까지는 배치되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로는 시간이 갈수록 유럽은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이요. 미국은 이들 국가를 대신해 유럽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날로 방위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의 불만으로 이어져 나토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으며 한반도에서도 미국을 철군시켜 해외 군사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뻔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주요 국가들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러시아 침략 전까지 미국의 방위를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고심이 깊었던 상황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동유럽으로 수출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미국의 부담이 이제는 자국 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불안이 높아진 폴란드가 빠르게 한국과 협력해 군사력 확장에 나서면서 이웃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KF-21 전투기에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KF-21은 중국, 북한, 일본 등을 바짝 긴장하게 하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록 1에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보라매 블록 2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이는 보라매가 점차 강력한 화력을 지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항 미사일로 현재 전 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로써 KF-21 보람에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성과 중 하나인데요.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같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U-10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앞잡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이제는 한국도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로 인해 금전적 전략적 장점은 극대화될 예정인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미국에 지급하는 미사일 장착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가 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강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 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죠.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변화된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체계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 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인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부하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 의지 등 모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색출 섬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성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덩이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명되는 미군이 정상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테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결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찰을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제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 중대와 40대의 보병전투차, 6대의 자주박격포 F-12, 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이 3개 기계화 포병중대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방호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달아붙습니다. 대략 60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기속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 전투단을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 결의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닭돌뿐이고 포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제병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제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나에게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화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 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국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선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활주로를 늘리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웜체어를 건설하고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군기지를 방어할 최선의 경비대와 방공부대, 방공부대가 사용할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포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릉공항을 요새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무를 깔면 일본의 4개 호위 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므로 적은 군사력으로도 일본에 대한 강한 먹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용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공항을 정말 요새화하더라도 사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이며 이를 늘려봐야 1500m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웬만한 군용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무장 탑재량을 꽉 채운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고작 1.2-1.5km에서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인해 이런 판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덕분인데요.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우 수백엔 지상활주 후 이륙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실제 미사일과 무게가 똑같은 더미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들이 KF-21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KF-21 보라매를 가져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 수차례 주장했던 KF-21이라면 울릉공항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면 같은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을 요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히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독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초계기 도발 역시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 도발이며 최근 일본 수상 기시다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자 독도부터 들먹였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주장이 담긴 2022 담의백서를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이를 보도할 항공자위대가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한국을 압도하니 무슨 말을 해도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 정치도구로 자기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이란대의 전력은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 제3호위대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이란대는 두 척의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울산급 한 척, 인천급 한 척, 대구국 두 척, 호암급 세 척 등 총 9척의 대형 전투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울산급 한 척과 포항급 세 척은 개함반공이 불가능하고 타격력도 거의 없는 구식함입니다. 북한의 통통배를 상대한다면 몰라도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는 사실상 한국 해군이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개토 대왕함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초계기 도발 사건 당시 예인소나와 레이더 등 여러 장비가 노후화로
사실상 장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폭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대구급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은 무늬만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독도에 동원할 수 있는 대형함 9척 중 6척만이 실제 전력이며 그중 일본과 대등한 전력이 4척입니다. 반면 우리 이람대의 상대인 일본 해자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재 19,000톤 급 휘우가급 헬기 모함을 주축으로 공보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각 1척과 5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강력한 대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의 대군이 주둔 중인 마이지로 지방대 소속 구축함 3척을 더하면 독도 방면으로 총 11척의 대형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와 가까운 오키에 군 수송기와 전폭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오키 공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우리 이란대만으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KD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무수한 FFX-3, FFX-4를 연달아 건조 및 배치해 해역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초계기 도발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의 침략 의지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목감 2급을 생산해 지방대의 구형함정을 교체하는 등 전력 강화가 한창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오키 공항을 이용해 공중 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울릉공항의 요새화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린 뒤 전투기 12, 16대로 편성된 비행대대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대대급 부대를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동해에서는 한일 간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1200m 활주로는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최대 탑재량보다 적은 양의 무장만 탑재하고 이륙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것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울릉공항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현재로서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F-35B 외에는 쓰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300m 더 늘려 적어도 전투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건설이 한창인 울릉공항의 모습입니다. 터미널과 각종 부대 시설은 산을 깎아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공사가 그야말로 난공사입니다. 이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가 오고 가도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활주로의 하중을 견디고 지탱해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포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 도크를 통해 운송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활주로를 늘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이착륙은 고도와 속도의 영향이 큽니다. 일례로 중무장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가속시간이 길어져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속이 좋다고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급가속으로 이륙을 하려고 기술을 너무 높게 들면 바람의 저항이 커져 전투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착륙할 때는 착륙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파손된 전투기가 비상 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군용기도는 300m나 활주로를 더 늘려도 제대로 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바등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21N입니다. 지난 23일 KF-21 제작사인 카이엘 류광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을 봤는데 KF-21 함재 기형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KF-2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2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 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항보까지 더해진다면 해상 분쟁 시 빠르게 스크램블이 가능합니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의 규모입니다. 지난 8월 9일 크림반도 사키시 노보페드로우카 공군기지가 단 2발의 단거리 탄도탄에 배멸됐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시설, 그리고 항공기들을 편하게 운용하겠다고 한 곳에 모아뒀다가 탄약고 유폭에 휩쓸린 것인데요. 폭발한 탄약고로부터 무려 1km 바깥에 있던 항공기까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300m 면장해도 길이가 2km가 넘지 않는 작은 공항입니다. 당면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와 폭탄을 저장할 탄약고, 정비창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몰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투자를 좀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후방의 산인데요. 현재 울릉공항 계획에서 해당 방면에는 주차장과 울릉도 시내로 이어지는 터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고를 집어넣고 공항 남쪽에 전투기를 사용할 엄체호와 정비창을 건설한다면 최대 16대 정도의 고정익기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공항 북쪽 고지대, 천궁2, 델센 등으로 구성된 방공부대를 설치하면 공항은 물론 독도 영공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독도 방어 요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무5라고 공개된 사거리 600km의 6톤 탄두로 구성된 포대를 2개 포대 정도만 울릉도에 배치하면 엄청난 억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사시 남하할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호위대군의 모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쪽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거리 600km면 독도를 직접 포위할 수 있는 일본의 3호위대군이 위치한 마이즈루뿐 아니라 사세보의 2호위대군, 구레의 4호위대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을 요새화하면 일본의 그 잘난 해자대가 감히 우리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완전히 요새화할 수 있다면 지긋지긋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